갈기갈기 찢어져 있던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인물은 기원전 221년경 진나라의 진시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시황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자신의 통치력을 넓고 넓은 중국 대륙 전체에 미치게 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통일된 진나라는 다시 분열되고 말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시황은 군현제라는 제도를 채택하였는데, 군현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황제가 파견한 관리를 통하여 다스리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국 역사의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중앙집권입니다. 중앙집권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국 대륙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이 가능하면 통일된 중국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제국은 찢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후 중국 역사는 중앙집권이 유지될 때는 통합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분열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는 제국을 통치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시황제가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란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진이 멸망한 후에는 유방이 초안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기원전 202년 수도를 장안으로 하여 한나라를 건국하였는데요. 유방 역시 제일 급한 문제는 어떻게 중앙집권을 확립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진시황의 통치 방법을 일부 차용한 군국제를 이용하였는데요. 군국제는 수도 장안 일대는 군현제를 실시하고 그 외에 먼 곳은 제후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위임 통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게 힘있는 지방 세력을 인정하면서 일단 반란을 억제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제후의 권리를 조금씩 빼앗아 중앙집권을 확립해 나가는 통치 방법이지요. 따라서 전하는 그 중앙집권 확립 과정의 역사이며, 그렇게 중앙집권을 완성한 인물이 바로 기원전 141년에 즉위한 무제입니다. 중앙집권으로 국가의 힘이 하나로 응축되자 시선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 결과 언제나 자신들을 침략해왔던 북쪽의 흉노에게 복수하고 실크로드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한나라가 제국으로서 국제적인 위용을 갖추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전한의 역사인데, 전한 후기에는 외척인 왕씨가 실권을 장악해서 기원 후 8년부터 23년까지 약 15년간 한나라는 정권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정권을 되찾아오게 되는데, 초대 광무제가 즉위하는 기원 후 25년부터 220년까지 이어지는 약 200년간의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후한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중앙집권이었습니다. 광무제가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지방 호족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어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 정권을 잃을 게 뻔했으니까요. 따라서 후한은 전한의 정책을 차용하면서도 호족의 성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중앙의 통제 없이 호족이 성장하자 지방의 농민 반란 등 문제가 생기면서 후한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방 호족 중 가장 큰 권력을 쥔 인물이 바로 조조이지요. 따라서 이후 한나라는 사실상 붕괴되고 중원을 차지한 조조, 강남의 송권, 사천의 유비, 이렇게 세 명을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중앙집권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국이 분열된 것이었죠. 약 220년경부터 시작된 삼국의 대결은 결국 중원을 차지한 위나라가 승리하였는데, 이때부터 수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581년까지 약 350년 동안 중국은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대분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분열기에 중국이 찢어진 틈을 타 선비족 등 북방의 많은 민족들이 중원으로 내려오면서 한족과 섞이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중국은 더 이상 한족만의 국가가 아닌 다민족 국가로 본격적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위진남북조의 보다 자세한 역사는 지난 위진남북조 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자 서유럽은 게르만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은 단일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계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랑크족의 클로비스가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서유럽에서 영토를 확장했고, 그렇게 5세기 말에 클로비스의 메로빙거 왕조가 성립하였습니다. 이것이 프랑크 왕국의 시작인데요. 이후 메로빙거 왕조가 카롤링거 왕조로 변하게 되는 8세기 중엽까지 약 250년간 메로빙거 왕조가 이어지게 되지만, 그 250년에 대해서는 우리 고등 교과 과정을 포함해서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세계사 책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료가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고 전공자의 영역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 역시 이 시기에 프랑크 왕국 관련 책은 읽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다룰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250년을 건너뛰고 메로빙거 왕조가 카롤링거 왕조로 바뀌는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732년에 이슬람 세력인 우마이야 왕조의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크 왕국을 침입하였는데, 이때 메로빙거 왕조의 궁제, 즉 재상이었던 카를 마르텔이 이들을 물리치면서 제국의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피핀이 교황에게 교황령이라는 땅을 주고 왕으로 인정받으면서 메로빙거 왕조의 마지막 왕 힐데리 2세가 수도원으로 추방되었죠. 그렇게 카롤링거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핀의 아들 샤를마뉴 시기에는 교황으로부터 황제로 인정받음에 따라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난 서로마 제국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샤를마뉴는 이후 카를데제라고 불릴 정도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며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에 버금가는 강국을 만들고 사망하였는데요. 그가 사망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은 그 후손들에게 나누어 분봉됨에 따라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베네룩스 3국의 원형이 됩니다. 입문용이라 생략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프랑크 왕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난 프랑크 왕국 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세기 말 서로마가 붕괴한 후 서유럽의 프랑크 왕국이 패권을 잡았다면, 동유럽은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이 서로마가 붕괴한 후에도 1000년간 지속하였습니다. 위 프랑크 왕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유럽에는 왕 이외에 왕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권력과 권위를 인정받았던 기독교의 교황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비잔티움 제국은 서유럽과는 다르게 황제가 교황을 겸하는 시스템을 갖춘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잔티움과 프랑크 왕국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의 교황과 동유럽의 황제는 서로를 견제하면서 우위에 서기 위한 패권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 세속의 왕인 카를데제를 황제로 격상시킨 것도 그의 강력한 군사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비잔티움의 황제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반대로 카를데제 역시 메로빙거 왕조에서 카롤링거 왕조로의 교체, 즉 왕조 교체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교황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유럽은 교황과 황제가 서로 규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유럽과 비잔티움 둘 사이에서 먼저 승리한 사람은 6세기 중반을 지나며 비잔티움을 치세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정복을 통하여 옛 로마의 영토를 수복한 지도이지요. 이 시기가 비잔티움의 전성기입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는 비잔티움 제국은 잦은 외부의 침입으로 계속해서 영토가 축소되었는데, 결정적으로 11세기에는 셀주크 제국에게, 그리고 13세기에는 같은 기독교 세력인 십자군에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당하면서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상실하였고, 그 힘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 1453년 이슬람의 신흥 강국 오스만 제국에게 콘스탄티노플을 빼앗기면서 멸망하였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역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비잔티움 제국 편의 1, 2편으로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세 유럽은 서유럽의 프랑크 왕국과 동유럽의 비잔티움 제국을 공부하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유럽이 중세를 탈출해서 근대 유럽으로 이전하게 되느냐?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기준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중세 유럽은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극도의 청빈하고 절제된 삶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암흑의 중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발전이 더딘 사회였는데요. 이런 중세를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탈출시킨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고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탈출시킨 것이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것은 십자군 원정이고 나중에 발생한 것이 르네상스인데요. 십자군 원정은 서유럽의 패권을 쥐고 있던 교황이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일으킨 일련의 전쟁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침체된 서유럽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죠. 1094년에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이후로 좁은 의미로는 13세기 말까지, 넓은 의미로는 15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은 수백 년간 이어진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교황 등 서유럽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처럼 십자군이 지중해를 통해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을 오가면서 무역이 활성화되자 이 시기 서유럽과 이슬람 양측은 모두 불을 쌓으며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사람들에게 질적으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였고 그렇게 발생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이죠. 르네상스는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무엇을 새롭게 하느냐면 바로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기의 인간 중심의 세상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들을 말합니다. 중세 유럽의 신 중심의 사고, 즉 인간의 삶은 내세를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중세 기독교적 인간관으로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수백 년을 거치며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발생한 곳이 베네치아와 피렌체 등의 북이탈리아 지방이었던 이유는 그곳이 십자군 원정을 통한 지중해 무역의 핵심 거점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에라스무스, 코페르니쿠스 등이 활동하며 인간 중심의 생활 패턴을 정착하기 위한 시도들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렇게 십자군 원정과 르네상스를 통해서 중세에서 근대로 이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유럽은 드디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중세 유럽을 통과하고 근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는 학자와 예술가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탐험가와 항해자들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의 들뜬 분위기는 탐험가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인데요. 마침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동유럽을 차지한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를 장악하고 중국과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향신료와 비단 등 주요 물품들에 대한 통행세를 끌어올리며 서유럽과 아시아의 교역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서유럽에서는 오스만 제국을 피해서 인도로 돌아가는 항로를 개척하고자 했고 마침 지동설이 유럽에 널리 퍼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투자로 세 척의 배를 마련하여 1492년 인도로 출발해서 약 2달을 항해한 끝에 발견한 곳이 바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 되는 것이지요.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곳이 인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은 서인도 제도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의 사후에 이곳이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시기 항해자인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아메리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스페인 정복자들은 인디언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였고 인디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라는 동물을 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포 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 기병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1521년 아즈텍 왕국이 정복되었고 그곳에 스페인의 도시 멕시코가 건설되었으며 이어서 안데스 산맥의 잉카 제국도 스페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스페인은 무자비하게 원주민을 착취하고 약탈하였습니다.
아메리카 발견 시점의 중남미 인구가 약 7,500만 정도였던 것에 반해 약 80년이 흐른 1570년경에는 인구가 800만에서 1000만 사이로 줄어든 것을 볼 때 스페인이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결과 금광과 은광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그 여파로 고통을 받고 있지요. 이것이 슬픈 두 대륙의 역사입니다. 가톨릭이라는 중세의 틀 안에 갇혀있던 유럽이 십자군 원정과 르네상스 그리고 대항해 시대로 그 틀을 벗어날 준비를 마치자 드디어 기존의 가톨릭을 개혁하려는 운동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독일에서 발생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인데요. 루터는 기존 교회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교황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성서만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히 기존 가톨릭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루터를 제거하려 노력하였는데 결국 양측의 대립은 1546년 전쟁으로 발전하였고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 교회를 인정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도 이에 자극받아 종교개혁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 칼뱅은 구원 예정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른바 천국과 지옥행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살아있는 동안 근면하게 절약하면서 재산을 늘리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이 곧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16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기존 가톨릭 구교와 칼뱅파 신교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를 위그노 전쟁이라고 하며 전쟁의 결과 위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아울러 칼뱅파의 자본주의적 논리는 이후 서유럽 전반에 널리 퍼지며 유럽의 자본주의를 이끌면서 유럽은 중세의 터널을 빠져나와 근대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 고대 중국과 중세 유럽 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